일단 2사 공급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저는 말을 좀 바꿔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2사 공급 대책이 아니라 예. 그냥 2사 공공주도. 공공주도가 앞이었고 공급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공공주도로 앞으로 이런 걸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포부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숫자는 32만, 뭐 80만, 3080 이렇게 써놓긴 했으나 그것보다는 공공이 앞으로 도심지 내에서의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고 그게 좀 저는 못내 불편한 사람인 거고 그런 어떤 의도 자체가 공공이 주택 공급을 나서서 하겠다. 그래 신도시 짓거나 뭐 어디 택지지구 개발하거나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예.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곳들 수십 년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발 제한하고 억제해놨던 어떤 재산권 행사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땅들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신도시를 짓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까지 어떤 개발해온 도시가 확장해 가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유지들 도심지 안에서 뻔히 소유자들이 있는 이 안에서 공공이 주도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이 방향을 트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거는 조금 더 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밀어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왜냐하면 땅을 내놔야 되는 당사자는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잖아요. 민간의 땅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공공이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 버려져 있었던 개발 안 되고 있던 빈 땅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멀쩡히 주인들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도시만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국토부 갑자기 툭 던져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고민해서 따라와 이런 식으로 던지기에는 조금 너무 무책임하거나 또는 너무 급작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머리에 나왔던 게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보금자리 주택 법이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공주택이라는 의미로 뭐 정확한 법률적인 그런 건 좀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이제 면적 안에서 공공이 이제 시행하는 공공이 짓는 집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구를 뭐 공공주택 지구라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라 그래서 개발 말 그대로 미개발지에 가서 신도시 짓는 개념이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작년에 영등포역 옆에 쪽방촌을 그러니까 영등포역 옆에 쪽방촌은 원래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서 그 안에서 지주들이 사업 방식을 정해서 이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안 해. 주민들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그런 개발을 원치 않고 그냥 그대로 나는 건물 갖고 있을래. 그런 걸 희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부동산 하락기 동안 사업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방치되고 있었더니 갑자기 작년 봄에 영등포구청, 서울시 시장님도 나오고 국토부 장관 뭐 다 나와가지고 이 땅을 쪽방촌을 정비해 나가겠다. 여기 살고 있던 쪽방촌 거주자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남는 일부 부지에는 소형 주택들을 져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임대아파트로 일부 활용하고 분양용 주택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나? 근데 저는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 보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주들의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 동의 필요 없이 그냥 국가가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바로 수용해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이미 지정했어요. 봄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초죠. 봄도 되기 전이죠. 그래서 연초에 얘기하고 공공주택지구 몇 달 뒤에 지정해서 그 발표할 때 내용 보면 올해 2021년 안에 건축을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수용해가지고 바로 다 내쫓고 집 짓겠다. 주민들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해서 땅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제값을 쳐주지 않잖아요. 재개발 사업하면 토지 수용당할 그러니까 청산자들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
가액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항상 소송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땅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도 그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따라서 가긴 하지만 실제로 그 소유자들 중에 반대하는 일부나 이 일부들은 피해가 이렇게 계속 담보가 돼요. 계속 그런 부분이 맞물려지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여기서 서울역 한복판, 서울의 한복판에 역옆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 동자동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작년에는 영등포역이었고요. 올해 2월 4일 날 다음 날 2월 5일 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서울역 옆에 있는 쪽방촌이죠. 그래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국가가 새로 지어진 집에 재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지역에 있던 지주들은 니들은 돈 받고 나가. 국가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있나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공주택 특별부 보더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주민 동의 요건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H공사에 해당 사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동의 요건은 없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다만 뭐 이제 수용하기 전에 토지보상 하기 전에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정도의 이건 있지만 그게 얼마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다. 신도시 지을 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신도시 지을 때 주민 동의 절반 받아라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영등포, 동자동 했으면 여기 끝이에요? 아니, 앞으로 더 하겠지. 그 논리가 확대가 되면 야, 임대 아파트는 왜 서울역 앞에 거기에만 짓냐? 강남에도 하자. 뭐 아파트 몇 개 동 강남에는 재건축 아파트 몇 개 동 수용하겠다.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논리가 확장이 되면 이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으로 도심지 안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땅을 수용당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다른 데로도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사대책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이사대책이 아니라 1월 5일날 발표한 거니까 이사대책에서는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다가 새로운 사업 방식을 넣어서 그 사업 방식은 근데 비슷한 거예요.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걸 어디서 할 거냐? 역세권 주변에서 할 거다.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 할 거다. 또는 일반적으로 저개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많은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도 할 거다. 근데 요거는 할 때 동의 요건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내용도 핵심이 뭐냐면 공공이 땅을 다 수용해가지고 사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2월 5일 날 나온 얘기죠. 이건 2월 5일 날. 이제 이거는 두 개가 시기가 엇비슷하게 겹쳐가지고 약간 좀 오해가 있는데 그건 2월 5일 날 추가로 이제 사업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사대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다가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일정 숫자 이상 동의를 하면 국가가 토지를 다 수용해서 공공주택을 짓는 이런 사업 방식을 이제까지는 미개발지에서 했다고 하면 도심지 안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일반 재개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놓은 얘기는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하철 다니는 길에는 주로 큰 길들이 있죠. 그래서 큰 도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서 집을 빽빽하게 높게 많이 지어도 대중교통들을 사람이 이용하니까 자차를 좀 덜 이용할 거고 그렇게 빽빽하게 지어도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 가정하에서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식으로 이 개념들을 자꾸 서울시에서 도입하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 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걸 계속 도입하려고 했어요. 역 주변에 고밀 개발해서 빽빽하게 용적률을 더 지어줄 테니까 그 늘어나는 용적률을 민간 사업 시행자 니들이 일부 나눠 먹고 일부는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라. 그러니까 용적률은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우리 서울시가 표준 건축비로 줄게. 뭐 이런 식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 공공주택,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민간에다가 맡겨놨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나서서 할게. 나오는 거고. 중공업 지역 정비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저개발 지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더러
니들 좀 니들이 요청해갖고 오면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이 개입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동네가 낡아서 집을 헐고 새로 지어. 이런 사업 방식은 이제 민간이 보통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그렇게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을까?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재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머릿수,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숫자의 4분의 3, 75% 이상이면서 면적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25% 미만이 반대를 하면 75% 이상이 찬성하면 25% 니네가 좀 져줘라. 어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80%가 찬성하고 20% 반대. 그러니까 원래는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네.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찬성을 해야 일부 반대는 무릅쓰고라도 전체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 놨더니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80% 이상 동의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해서 75까지 낮춰준 거거든요.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 땅을 국가가 수용해서 이렇게 갖다 줄 수 있게끔 해놨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반대하는 사람의 땅을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사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사오는 거니까 좀 더 비싸게 사와야 돼요. 수용보다는.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나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공공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된다는 얘기는 조합원들,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 내 집을 헐고 내가 짓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조합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둘이 조합을 만들어서 헐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고 손해고 우리 둘이 같이 땅 내놔서 하는 거니까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둘이 하지 말고 저기에 있는 나라의 공사가 사업을 잘할 것 같으니까 저기한테 우리 땅을 다 주고 집을 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동의율이, 그러니까 동의를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 4분의 3, 75%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아예 땅을 국가한테다 다 주고 집을 줘서 우리가 나눠받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동의율이 4분의 3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일단 현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동의율이 낮아요. 국가가 사업 시행자가 되게끔 되어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동의율보다 낮은 동의율만 나와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적게는 50%예요. 과반만 동의를 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되던 데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가 뭉쳐 있어도 70%만 찬성하면 과거에 민간에서 할 때는 안 되지만 공공이 LH가 오셔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땅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이게 민간 주도의 사업 방식보다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주민들이 땅을 60%, 70% 정도만 똘똘 뭉쳐서 일부 사업주 같은 경우 50% 이상만 동의해가지고 우리 공공재개발 해주세요. 또는 우리 뭐 공공주택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갈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럼 그 반대하는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죠. 저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갖다가 공공 재개발 할 거야. 공공 재건축 할 거야. 우리 옆집에서 와가지고 아랫집에서 와가지고 이거 공공 재개발 할 거니까 동의서 좀 써주세요. 저는 싫은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니 네가 동의를 해줘야 지금 동네가 이렇게까지 낡아서 헐고 새로 줘야 되는데 네가 동의를 해줘야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동의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맨날 이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 당사자들 간의 이 싸움이나 알력 다툼에 이건 진짜 말도 못하게 치열해. 돈이 얽혀있는 문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사업 추진하는 지역에 낡고 썩은 소위 썩빌이라고 부르는 낡은 빌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거 하나 갖고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투자해 놓으시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안 해줘요? 좀 해주세요. 동의서 해야지 빨리 재개발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빨리 해야지 또 이거 언제 나갔는지 모르는데 이거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땅 나라한테 주고서 하는 건데 난 싫어요. 그냥 하더라도 나는 내가 조합 방식으로 할래요. 조합 방식으로 안 되고 지금 이거밖에 안 되네. 지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옆에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좀 동의서 가서 빨리 해주세요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또 이게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도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절대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 자꾸 와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죽는다. 이게 굉장히 실무에서는 치열하게 말 그대로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 재개발 사업에서 동의서 안 낸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가서 막 린치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여기 주인이 이 동네 어디서 장사하는데 거기 불매한다 가서 뭐 해놓고 당신 그 따위로 살면 되는 거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허들이 더 낮아지니까 그리고 사업 방식도 과거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에다 땅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까딱해서 동의율도 낮아졌는데 까딱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완전 내 입장에서는 망하게 되는 완전히 재산상 피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 나도 죽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사 대책의 끝머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월 4일 이후에 지금 이 부분도 아직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법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뭐 두루뭉실하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까지는 찬성하는 사람이 내일은 반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2월 4일 이후에 내가 이 해당 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이나 또는 이런 사업이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됐었던 지역에 땅을 샀단 말이야. 집을 샀단 말이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4일 이후에 계약을 한 걸로 판단이 돼서 당신은 청산자로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땅은 그냥 수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 재개발 반대로 돌아서야지. 그러니까 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인의 숫자도 일정 숫자 있단 말이에요. 이 구역으로 묶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 집이 몇 채 있었는데 전체에 대해서 하나밖에 안 준대. 라거나 어떤 재산 행사를 못하게끔 막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반대를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무튼 이렇게 니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지 싶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들을 하십시오. 일단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서서 할 거니까 화두는 던졌습니다. 라고 딱 이사대책에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한 30만의 숫자, 서울이 30만이고 뭐 전국이 80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30만의 숫자가 나올 거냐. 부지 확보 측면도 아니야. 그냥 화두를 던진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은 이제까지 민간에다가 재개발 사업들 하라고 민간에 도심지내 주택 공급하라고 던져놨더니 이 새끼들이 지들 이권이나 챙기고 실제로 그렇죠. 재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내거나 그런 쪽으로 투자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나서서 재개발이든 주택 안에 공급은 도심지 안에서 민간에 안 맡기고 하겠다. 칼을 칼을 꺼내신 뜻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땅 주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쾌한 거지. 지 땅도 아니면서 국가가 뭐 얼마나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저렇게 딱 칼을 꺼내느냐. 정부 입장에서 얻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얻는 거는 이게 원하는 방향대로 쫓아오면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시도가 지금 요번에 국토부에서 얘기를 꺼냈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원래 SH공사 사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시던 분이잖아요. 계속 이런 시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얘기한 게 갑툭튀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 있을 때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시 안에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제한적이잖아요. 대부분 민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땅에 당연히 내가 새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사업 시행 주체도 대부분 이제까지 민간이 해왔고 앞으로도 민간이 하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내 땅에 내가 내 집 짓고 싶어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 왔는데 이게 계속 어떤 식으로 이 컨셉이 바뀌어왔냐면 네 땅 좀 내놔라. 이 서울시의 간섭이 계속 있어 왔어요. 공공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보도자료들을 살펴보세요. 공공성 회복, 공공
공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공 건축,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도 네. 주차장 니들이 다 갖고 있지 말고 외부에다 외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부 개방, 열면 얼마 인센티브 주겠다. 그게 다 계속 재건축할 때도, 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제까지는 니들이 성을 짓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외곽 둘러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진입 막는데, 그건 니네 땅 아니다. 단지를 소규모 블록으로 쪼개서 외부 사람들이 그 도로들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라. 그래서 이게 놀라실 만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적어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이에요. 음마아파트도 안 돼. 니들 단지 안에 큰 도로 쪼개고 해서 열어야 돼. 건축혁신안이라고 2019년 3월인가 서울시 당시에 진희선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도 그거예요.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규모를 150m, 100m 블록 이내로 쪼개가지고 그렇게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로 단위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그 밑에는 가로로 이런 근린생활시설들을 묶고, 이런 개념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바꾸어 나가는 게 앞으로 서울시가 가야 될 비전이에요. 이게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계속 출발했거든요. 그게 리모델링에도 도입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구릉지 친화형 재개발이라 그래서 옛날 금호 21구역이었던 곳이 해제돼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금호동 3가 1번지 일대인가, 아무튼 그 시범사업지 있어요. 이것도 서울시가 작년엔가 발표한 내용인데, 거기도 보면 일반 재개발과 달리 단지 안에 크게 십자로 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다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쪼개놨어요. 이런 개념들을 자꾸 공공이 뭔가를 주도하고 공공이 개입하게끔 하는, 조금씩 이제 가는 거지.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민간 니들이 갖고 있는 거를 새로 지을 때 내놔, 그러니까 외부가 이용할 수 있게끔 내놔, 이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아예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 그런 공공 이거 발표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을 건데 사업 단축을 하는데 혁신적인 프로세스라고 해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까지는 사업하는 방식이 민간이 제안을 하고 조합이 정비 계획안, 우리 동네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게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계획할게요를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서 구 2회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할 때 이걸 반려시키고 이대로 좀 수정해 갖고 오세요, 뭐 해요라고 계속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혁신안의 내용은 뭐냐면, 뭐하러 그 짓 하세요. 그냥 저희가 지정해준, 우리가 일 잘하는 공공 설계 건축 업체들 있으니까 얘네한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패스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도입을 하면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라는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패스트 트랙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거 주도를 민간 니들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하겠다. 이게 계속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게, 이제는 땅까지 그냥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빨리 할게요, 이런 개념까지 온 거예요. 지금 흐름은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아는 분도 없지만, 별로 관심도 없죠. 그냥 아파트 새로 지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큰 거지. 그냥 빨리 그냥 뭐가 됐든 되면 좋은,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빨리 가면 좋다, 이런 쪽인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이 공공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고 있던 지역들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역, 또는 추진하다 해제됐던 지역, 여기는 지금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수용해서 하든 그냥 하든 일단 재개발 하게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의 주민들 중에, 왜냐하면 마지막 동아줄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진짜 힘겹게 힘들게 재개발 무산시키고 반대했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힘들게 내가 재개발 하기 싫어서 동의 만들어가지고, 반대도 동의,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는 50% 이상 서울시에다가 해제해주세요 요청하면 이제 동의 설문해가지고 해제시킨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해제시켰더니 다시 또 이걸 한다고? 하면 이제 또
갈등의 어떤 앞으로 갈등의 소용돌이 그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면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급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응할 거냐. 결국 그 카드를 공공이 추진하는 그 카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주민들한테 사실은 달려 있어요. 이제 그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입지가 좋은 쪽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비중이 좀 있을 것 같고 좀 그러니까 뭔가 안 됐던 데는 이 방식을 공공 재건축에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치동 음마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나라에 땅 내놓고 재건축하세요. 빨리 해줄 테니까 하면 그분들이 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하겠다. 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실익이 있고 없고가 이거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이게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방식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한 발이 요거고 그 다음 또 어떤 대책이 나오냐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재건축 중에서는 대부분은 뭐 사실 재건축 소유자분들 대부분은 별로 반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달콤한 게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업 방식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땅을 일단 국가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방식으로 결국은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이 없어지니까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규정이나 그러니까 조합원이 분양 신청하기 위한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나 아니면 재건축으로 헐고 새로 짓는 거긴 한데 재건축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거는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되게 당근처럼 제시를 해놨는데 그걸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시는 곳들도 한번 고민해보자. 실제 고민해서 어떤 게 이득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고가주택들이 있는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조금 잘 반대가 많을 것 같고 약간 좀 사이드, 약간 애매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표현하기 그런데 수도권에 재건축 대상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가 묶여있어. 소유자들 구성을 살펴봤더니 뭐 절반이 다 외지인이야.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다 사는 거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사는 거지. 근데 그거 분양 신청하려면 지금 재건축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주택 평수가 예를 들어 15평이요. 외부 투자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주할 일은 절대 없어.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업 추진하면 청산이거든. 그러면 야 그냥 우리 이거 공공하자. 그럼 공공재건축하면 그냥 재건축 해. 뭐 여기 뭐 얼마나 금싸라기 아파트 지을 필요 있냐. 그냥 니들이 해갖고 주고 나 분양 신청도 되니까. 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나와도 얼마 없네.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데는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우리 공공재건축하면 돌맞지. 그런 얘기 꺼내면. 좀 재건축은 제한적으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재개발에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로고는 뭐가 붙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LH가 자꾸 요새 얘기하는 거 보면 다 LH가 지은 아파트들이 무슨 단지 이름이 붙거든요. 뭐 갈매 4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까지 주로 많이 졌었는데 이제 경기지방공사 이런 데서 보면 자연엔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살려가면서 많이 했거든요. 앞에 자연엔이 붙고 이편한 대상, 앞에 자연엔 롯데캐슬 이런 식으로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가 붙어서 이제 지어지니까 그건 또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서 이 택지지구 안에 자연엔 붙어있는 데들 SH공사 아파트 몇 단지 이런 건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들어가면 인기들이 있었던 편이라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차용하지 않을까. 뭐 LH는 뭐 LH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자연엔 말고 뭐 다른 거 하겠지. 좀 멋있는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멋있는 거. 뭐 아크로 막 공공 이편한 세상. 공공 레미안. 공공자이. 그러니까 공공자이. 야 말하면서도 짜증나. 막 스트레스가 막 내가 조합원 다니네 막 짜증이 이제 막. 뭐 이제 그런 식의 도입이 될 수 있겠죠. 구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 대표 나오셨네요. 네. LH 음마 아파트, 네, 공공 음마 이런 식으로. 음마는 안 쓰겠지. 음마는 재건축하고 나서도 음마 할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바뀌겠죠. 오래전 사둔 원룸 빌라 같은 경우는 공공 개발되는 게 이득인 건지 최악인 건지 팔고 싶은데 팔 수도 없게 묶어두고 용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까 딱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용산의 개발 이슈는 적어도 15년 이상 됐어요.
15년 물려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산구청장님도 오래 계셨는데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전에 용산구청장님도 오래 하셨거든요. 박장규 구청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시절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을 4차 뉴타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공약이 서울이 그 당시에 25개의 뉴타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50개까지 뉴타운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장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됐어. 그럼 어떻겠어요? 재개발 구역이 앞으로 엄청 늘어나겠다 하잖아요. 그냥 끝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50개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뉴타운 후보지들 접수받고 뉴타운 지정이 될 것 같으면 뭐 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파트 여러 개 받을 수 있도록 막 지분 쪼개기들 엄청 한단 말이에요. 빌라 새로 짓고 막 단독주택 사가지고 쪼개고 막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니까 그 짓 하지 말라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도 묻고 그런 재산권 을 막는, 그러니까 그런 쪼개기를 막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까지 거치면서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보통 다 왔었거든요. 적어도 2002년에서 2008년, 9년 꺾이기 전까지, 2008년 꺾이기 전까지 그러한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지역들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후에 사실 재개발구역, 지금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지정한 거예요. 이 예정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그 시절에 진입한 분들이 다 물려 있는 거죠. 이게 뭐라도 돼서 아파트 될 기대감으로 10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도 할래요. 만약에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뭐예요? 동아줄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지역들이 이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네. 해제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가 정비 예정구역까지 갔다가 3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는 추진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해제된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곳이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해제가 돼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용산에 돌아다녀 보면 재개발 반대 현수 막 해가지고 우리 반대하기 위해서 이거 동의서 달라고 붙여놓고 막 하는 걸 사무실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시 하자고? 말자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이득이냐? 제가 저분의 입장이면 뭐겠어요? 당연히 하자겠죠. 해야죠.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그 현수막 붙여놓고 한던 분들이랑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변에서 보는 거죠.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 얘기도 참 그런데 제가 용산 사구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2009년에 있었던 철거민들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상가 세입자였어요. 그 구역 안에. 거기 돌아가신 레아 사장님 이런 분들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이란 말이에요. 뭐 사모복집이니 뭐니. 근데 결국은 그 갈등에도 본질은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적절한 보상비를 주느냐. 상가 임차인들이 영업보상 부분들 나오는 게 너무 우리가 여기에 시설 투자고 뭐 한 것들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영업을 옮겨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나오는 뭐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사단이 난 건데 이것도 결국은 다 돈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가 땅을 수용해 가는 데 있어서 제값을 주고 가져가면 그 돈 갖고 예를 들어 인근에 아파트를 사든 인근에 주택을 비슷한 걸 사든 그 정도 줄 수 있을 만한 걸 주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까지 경험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얽힐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냥 피튀기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가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지겹게 반복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 앞서서 행동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난하지 못해요. 당연히 저는 저의 위치에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낼 건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판을 만든 놈이 제일 나빠. 아무튼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곳곳에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겠네요. 하자. 가시화되면 실제 이제 가시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겨서 붙어볼 만하다, 이겨볼 만하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썩빌 투자 알아보던 중에 이사 대책 나와서 현금 청산된다고 하니 저는 쫄보라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그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뭐 일단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파리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도 네. 뭐 이런 규제를 할 겁니다라고 해서 먼저 끄집어냈지만 실제 그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책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책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입법이 되고 그 입법 되어 나온 이 법률의 문장이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대책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내용은 2017년 10월 24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파리 대책 전후로 뭐 조합원지 양도 제한 뭐 이런 게 붙은 게 아니라 2017년 7월 24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이나 묶는데, 이번 얘기는 2월 4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법률학자는 아니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 이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개정이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됐는데 2월 4일 이후도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 싸워서 그 구제를 받으려고 하거나 하는 건 당사자분들의 몫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쨌거나 소송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쫄리죠. 네,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네, 못하면 뭐겠어요.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도한 거죠.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그 얘기죠. 빌라도 사지 마라. 아파트. 일단은 근데 너무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선의냐 악이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우리 동네에서 돈 더는 안 되겠어가지고 무주택자인데 그냥 동네에 빌라라도 그냥 가서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3월 달에 가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난 원치 않았는데 우리 동네가 공공재개발 구역이 된대요. 주민들이 동의서 받으러 다니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공재개발이라뇨? 그랬더니 2월 4일 이후에 사셨네요. 당신 청산 딱 내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실거주자인데. 네.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제도 자체도. 근데 이런 걸 터무니없이 갖다 밀어붙이는 게 개판이네. 구 박사님이 슈퍼챗을 쓸 줄 모른다고 만나면 펌하시는 걸로 퉁치자고. 네. 카카오페이 보내세요. 공공정비 사업 절대 안 하는 구역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낯선 거고 얼마나 시장의 참여자들이 화답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쪽에서는 그래도 호응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든 이런 부분들의 땅이 수용당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재산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일부 되는 적들은 있겠죠. 소급 적용을 하려는 게 그런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그거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는 게 대의가 더 크다. 더 과열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내용을 담았겠죠. 어디 지금 겁나서 혹시나 나중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집 살 때 재개발이 될 것 같은 데는 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신축, 재건축 얘기 없는 이런 아파트로 다시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꼭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도시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은 이미 딱 답이 나오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역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낡아가는 서울을, 구도심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구도심들을 살릴 것이냐. 그때 이제 꺼낸 게 도시재생 뉴딜이었잖아요. 되게 발표를 크게 했죠. 근데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초기에 이제 2017년에 발표한 보도자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도 도시재생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로 정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억제하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신청하면 선정 안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을 정도로.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면 선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억제를 되게 신경 써가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되게 억제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에 되게 중점을 둬서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페인트, 벽화, 뭐 이제 그런 얘기. 결국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큰 모양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소소하게 집들 알아서 우리 공공이 나서서는 도로 정비나 뭐 이런 것 정들만 소소하게 해주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조그만 주차장 같은 거 땅 조금 사가지고 거기 져주고 해드릴 테니까 집은 알아서 고쳐서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공동주택, 여러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을 헐고 새로 지을 생각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대단히 재개발 말고 이 몇 집들만 묶어가지고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거나, 이걸 갖다가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었어요. 공을 들여왔고 매년 뭐 자금 집행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놓고 했었는데,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헐고 빌라 짓는 사업, 뭐 공동체 이런 것도 추진을 하라고 되게 푸시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벌써 17, 18, 19, 20, 21 5년째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사실 해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기보다 그냥 주택 사가지고 빌라 지은 그 동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인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오긴 해왔으나, 민간이 그렇게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반색을 하면서 달라들지는 않았다는 게 이미 이 정도 봤으면 증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이사 대책에 그 내용도 있어요. 네. 네, 끝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민간이 결국은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좀 공공이 개입해서 하면 인센티브 줘가면서 하고 할 테니까, 자꾸 해도 안 하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것들을 좀 널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있다는 건 아는데 잘 몰라. 왜? 안 봤으니까. 맨날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뭐 항상 이제까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네. 그거의 혜택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또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LH한테 맡기면 LH가 다 해주고, 대신 이제 LH나 SH가 하면 그렇게 지어지는 주택들의 일부를 갖고 와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돈도 더 저리의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으로 와서 들리지가 않죠. 왜?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메이저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대부분이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저런 낙후된 동네 뭐 이런 지역에 빌라를 내가 못 사서, 그런 소규모 나 홀로 아파트를 내가 못 사가지고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어디에 집 사야 되나, 집값이 올라가는 게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수요나 니즈가 그쪽에 맞춰져 포커싱 되어 있지 않은데, 공급은 다른 쪽에서 채워주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저의 생각 중에, 그러니까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군중은 개새끼예요. 군중은 개새끼다. 군중은 개새끼예요. 왜 개새끼냐면 그때 말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재개발을 안 해주냐, 난리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는 진짜 해달라고 난리였어요.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어땠냐면, 민주당이고 당시에 한나라당이고 다 뉴타운 공약, 앞으로 뭐 할 때 뉴타운 늘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무슨 동 개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재개발이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말 바꿔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서로 또 다 말을 바꾸지. 왜 그게 말이 바뀌냐. 재개발 사업들이 2010년, 11년 가면서 다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의 모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재개발 피 계산할 때 피가 1억 2천만 원 이상 서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4억 3천만 원 조합원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면 일반 분양 5억 5천에 받아도 피가 더 붙으니까 5억 7, 8천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조합원 거는 더 로얄층 물건이니까 4억 3천에 1억 5천 차익인 1억 2천에다가 피가 2, 3천 일반 분양이 붙는다고 하면 1억 한 5, 6천 피가 붙어야겠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10년, 11년 가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4억 3천 조합원 분양가에 마이너스 1,000, 2천이 붙었어요. 가격이 꺾이면서. 시장 가격이 꺾이면서 일반 분양 물건들은 피가 이만큼 꺾인 거,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10%, 20% 막 이렇게 꺾인 거고, 막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렇게 낮은 상황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일반 분양 5억 5천 한 해가 미분양이 쌓이니까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기성비, 미지급 이거 붙은 것들은 조합이 나중에
건설회사에다 이자 쳐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사비를 그만큼 일반 분양 수입 들어올 만큼에 대해 공사비를 안 줬기 때문에 져야 되니까 미분양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걸 누가 내야 되냐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5억 5천에 다 분양이 잘 됐을 경우를 계산해서 짜놓은 가격인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올라가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큰 물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추가 부담금을 그거에 준해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작은 물건 가졌던 사람은 조금 덜 내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4억 3천 조합원 분양까지만 앞으로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3천만 원이 될지 5천만 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팔게 던지는 물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동네는 재개발을 아직 안 하고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재개발구역 추진하던 동네에 나랑 비슷한 35평 단독주택 가지고 있었던 옆집 아줌마가 재개발 하다가 30평대 아파트 받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4억 얼마에 또 못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집 날라갔어. 나는 집이 아직 있잖아. 네. 근데 나는 하게 되면 나 지금 35평 지금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저거에서 30평 아파트도 하나 못 받고 내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야. 그것도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괜히 저거 해서 집 팔아야 되고 내야 될 돈을 그걸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그냥 재개발 하지 말자. 우리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하지 말자 얘기들을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 요청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들 사업 가고 있던 곳들도 아예 그냥 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정도에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2011년인가 박원순 시장이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12년에 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안에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해달라. 우리 안 하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왜냐하면 계속 망하는 사례들이 미분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레프도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이 있었어요. 2014년에 입주할 때까지 안 팔리고 남은 물량이 있어서 집 지어놓은 거 보고 가서 계약한 물량들이 있었어요. 레미안 밤섬 리메 상수 1구역 2구역도 공사하는 중간에 다 미분양 계속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그 미분양 때문에 그렇게 고생들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할인 분양도 했어요. 마레프 45평 할인 분양가가 8억 정도인가 그랬어요. 7억 8천 이렇게 나간 것도 있고 그게 불과 2014년도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2012년, 2013년 이런 때에는 할인 분양 아파트 와서 계약하고 와서 구청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5년간 아예 안 받나 면제해준 아파트 이런 것도 나왔던 시절이라면 13년, 14년이. 그러니까 그 전에 11년, 12년 이때는 사람들이 패닉이 오던 시절이니까 해제해달라고 다 요청들을 했어요. 재개발 추진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그 동네 사람이고 해제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 다시 추진하게끔 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계속 똑같아. 예.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도 결국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이 2012년에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란 걸 낸 것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시장의 요구였다니까요. 그게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재개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갖다 목소리를 낸 경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걸 뚫고 해난 그걸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그 안 좋고 힘든 시기에 그 사업을 밀어붙인 데가 있어요. 그게 신반포 1차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시기에 분양 성공하고 해서 진짜 대단한 사업장이긴 한데 다른 재건축들도 올스톱하고 멈춰있을 때 결국 밀어내가지고 거기는 근데 신반포 1차는 워낙 대지 지분도 많고 한강변에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또 그 소유자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추가 분담금 얼마 많이 안 나오지만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깽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안 한 곳들은 또는 조금만 간 곳들은 주민들이 나서서 해제 요청들을 했던 거고. 제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을 두둔하고자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절에는 그게 시대의 요구였고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한 거예요. 법도 개정을 해서 당시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라 라고 하는 절차는 정해놨는데 해제하고 싶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제를 하는 절차도 법에 추가가 됐고 2012년에 법 개정하면서 추가시켰고 또는 이제 의무를 부여를 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지지분야에서 이때까지 안 되면 서울시장, 그러니까 대도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안 갈 것 같으면 해제를 시켜라. 그게 왜냐하면 해제를 시켜야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게 다 막히니까 안 할 거면 풀어줘라 이런 거죠. 그거를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업무들을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해제할 때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되게 미흡했다. 너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설문을 내면서 해제를 하고 이런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 들은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설문을 받았고 네. 집계하는 찬성과 반대를 집계하는 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억울하게 해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내용 때문에 해제가 된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사유로 많은 사업 추진 주체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내서 실제로 지금 그 해제는 잘못됐다라고 판결 나온 사례들이 근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를 재개발 구역이든 뉴타운이든 억지로 해제시키려는 어떤 큰 기조화에서 너무 무리하게 어떤 기준을 삼고 그거에 따라서 해제를 시킨 부분들은 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죠. 5긴 1구역이라든가 4직 2구역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해제를 시켰거든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이만큼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간 곳,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간 곳을 직권 해제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첫머리에 군중은 개새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군중에 섞여서 나의 한 표를 나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행사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엄청난 죄인이고 누가 너무나 잘한 의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니즈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의 난주택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새로 지어질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줄었다. 이 이야기는 2010년대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신규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지정에 대한 그 기준을 엄청나게 높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안 했어요. 한쪽에서 해제하고 있는데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한쪽에서는 또 의견을 받아서 지정할 것들은 꾸준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꾸준한 물량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명박 시장은 앞으로 뉴타운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다. 쫙 해가지고 일종의 치적이 됐고 오세훈 시장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쓴 거고 박원순 시장은 그거는 원주민들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안 좋은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옹기종기 사는 이런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당연히 지금 무슨 소리 안 되죠. 이런 거였다. 자꾸 이제 이런 어떤 패러다임 추진한 이거에 따라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재건축도 그렇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 해주란 말입니까? 안전진단 기준 강화해서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결국 이거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좀 가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직 그 정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된 것 같아. 수준이 안 됐다. 우리 민도의 수준이. 그게 안 된 것 같아. 왜냐하면 공감합니다. 모두가 너무 냄비 근성이 있어서 막 왜 공급을 안 하냔 말이야. 지금 다 두들기고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 너무 흔들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인이 할 수 있겠어요. 그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고 욕먹으면서 결국 해제해달라는데 너 왜 해제 안 해줘? 너 공급하라는데 왜 공급 안 해? 결국 이걸 갖다가 아니
지금 이 정도의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됩니다라는 거를 반대를 무릅쓰고 뚝심을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쉽게 되겠어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지율 퍼센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결국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공급이 많을 때는 확 늘었다가 적을 때는 확 줄었다가 이 출렁이면서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지지부진했다 급등 이걸 계속 반복할 거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기를 잘 타서 투자를 잘하면 되는 거야. 사이클을 타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것만 잘 타서 파도만 잘 타서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군중이 개새끼라. 그걸 잘 이용해서 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나는 금전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싶네요. 이런 반론도 좀 있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 재건축 재개발 못한 거지 자발적 취소는 아닌 듯한데요. 그냥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물론 조건이 안 되는 곳은 애초에 언급할 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우리 동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공이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공공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원래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하는 거예요. 도로가 너무 좁고 너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고 이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불나면 소방차 못 들어와서 막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이런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할 때 그 주변에 집도 많이 낡아 있으면 그런 기준이 충족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되어 있어야 요청을 해서 됐을 때 고민해가지고 여기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하세요. 이렇게 재개발을 합시다. 그걸 갖다 관에서 내주는 거지.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기반시설 상관없어요. 기반시설 상관없고 주택만 노후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재건축은 그래서 주로 강남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에서만 하고 있죠. 현 정부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냥 저는 뭐 속내는 모르겠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윤을 챙기고 이런 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정당한 세금을 내고 차익을 누리면 되는 거고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책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이 어떤 정책 기조는 부동산을 통한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이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 명제예요.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엉키는 거예요. 부동산을 샀는데 팔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다 환수해야지. 다 이 차단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수익 창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속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거다 보니까 결국 이 범위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신축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신축 주택이 부족하고 이걸 많이 져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주택자지만 중과 안 했으면 벌써 팔아먹었을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팔지 못하는 소유자들의 다주택 물량들도 많아요. 재고주택 매물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재고주택 매물이 안 나오는 거는 세제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실제로 결국 팔고 옮겨가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하거나 빌라 살다가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아파트에서 면적을 키우거나 뭐 이런 많은 거래에 있어서 거래들이 지금 자꾸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가격에 지금 문제가 자꾸 계속 생기는 건데 재고주택에 대한 이런 막혀있는 부분들, 재고주택 매물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고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사실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분양할 때 있어서 지금 분양가 규제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빌라는 당연히 사면 안 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다 누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청약, 무조건 새 아파트 청약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아파트 청약이 무조건 로또는 아니었어요. 항상 바뀌었다. 분양가가 비싸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들어갔고, 분양가가 싸면 먹을 게 있네 들어갔고, 이게 분양시장도 결국은 항상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청약 물량을 놓고 먹을 게 있다 없다 시니 팔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시장이란 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청약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왜? 분양가를 너무 계속 억제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왜 이렇게 계속 억제를 해놨느냐. 결국 그것도 일종의 분양가 억제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당첨자들이 너무 불로소득을 많이 먹지 않느냐. 그럼 그 불로소득도 막아야 돼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뭐 앞으로 분양가를 싸게는 주지만 30년 갖고 있어야 집을 다 넘겨주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토지만 공급하는 다 주택을 전부 다는 못 주겠고 건물분만 너한테 넘길게라고 하는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느니 결국 이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 청약 제도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도 조금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사람들의 신축 선호 현상이나 그러니까 새 집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신축 선호 현상이나 청약 만능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주택이 되는 건 굉장히 불리한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많은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한 일종의 범죄에 가까운 거고 정책적으로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 빵꾸가 나는 거죠. 분양가도 그렇게 억제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따른 그래 그렇게 분양가 억제를 하면 우리도 그럼 공급을 지금 하지 말까. 민간 택지에서 지금 문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 통해서 문제 발생하는 것들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의 큰 의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큰 푸석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정책에 자꾸 녹여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 신축 매물의 공급보다는 오히려 재고주택 매물 공급이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엉켜서 지금의 어떤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좀 막조건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해결하려면 이걸 좀 순환되게끔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뚝을 무너뜨리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좀 뭐 조심스러운 견해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원래 물이 이만큼 갇혀 있다고 하면 그냥 요 안에서 거래가 되면서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트랜잭션이었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거래 제한으로 해서 이렇게 매물들의 개수를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을 이 안에다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 높이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양도소득세라든가 어떤 이런 거래 규제, 거래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걸 터서 다시 이만큼으로 만들게 되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떨어지는 게 맞죠. 물이 이렇게. 예, 왜냐하면 그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샀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조금 더 낮게 팔아볼까? 그러니까 물건이 더 앞으로 계속 나같이 여러 사람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벌써 팔았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쓰고 싶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 있는 게 그렇게 뭐 해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금만 많이 나오고 일종의 숫자 늘어난 거지. 나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서 폼나게 차도 바꿔보고 싶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몇 년이 더 될지 모르는 과세 기간 동안 이제 세금 더 내면서 벌 받으면서 계속 이 규제가 풀리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풀리면 나는 그러면 많이 먹었으니까 충분히 먹었으니까 요만큼 낮게 팔아도 될 거야. 요만큼 낮게 팔아도 될 거야.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싼 물건 하나씩 나오네? 그럼 좀 있어 볼까? 이렇게 되면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투매가 나오는 실제로 이제 2009년 이후에 또는 그런 하락장에서의 투매가 나오진 않았지만 하락장은 지리하게 길게 걸리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물건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이 실사용 거주가 받쳐지지 않은 물건 형태들. 살고 있는 집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가 점유가 높은 아파트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높게 받쳐지거나 내가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게 안 내려도 그냥 있어요.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많은 레버리지, 매달 나가야 되는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고 일반 이런 거주하고 있는 자가 점유가 높은 아파트는 하락폭이 되게 더딘 편이거든요. 가격이 낮은 애일수록 더 그렇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과거를 되짚어서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는 분명히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그게 2008년 11월, 12월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 이후부터 이제 매물들이 나왔던 거지. 이제 그거는 근데 뭐 제가 이건 그냥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측면이고요. 시나리오죠. 예, 그리고 사실 겁이 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그렇잖아요. 각자 도생 얘기를 제가 많이 입에 달고 사는데 예.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빠져나오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뚝이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 지금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지만 또 공급 물량에 대한 충격도 있잖아요. 뭐 3기 신도시 입주가 막 갑자기 쓰나미처럼 오면서 공급도 주변에 막 신축 공급도 내가 갖고 있는 주택과 비교될 만한 양질의 주택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 좀 더 먹고 팔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낮춰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우리 옆집이 나보다 그거보다 더 싸게 판다고 내놓으면 이러면서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안 왔으면 좋겠긴 한데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나 이런 게 막 되게 세게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급이 많이 나오면 좀 오히려 아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버틸 것 같고 그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 공급이 많으면 비교 우위가 약한 이런 물량들은 더 하락폭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시절이 오면. 가장 큰 문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단은 현재는 그런 매물을 잠그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축 주택의 공급 부족보다 재고 주택의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많은 정책,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들이 다 그런 그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을 그렇게 두서 있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주저리 했는데, 결국 뭐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큰 방향이 뭐냐, 그거는 일단 모르겠고,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는 명제, 이 명제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어떤 공급이고 뭐 세금이고 뭐를 다 조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카오스가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던데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별로 전 동의하지 않죠. 분양가 규제를 하고 원가 공개해도 싸게 분양받으면 당첨된 그 사람만 피박구로 또 되는 거죠. 시장의 물량, 얼마 안 되는 물량이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얼음 하나 던져봐야 금방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또는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 던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동화가 되죠. 다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급되는 소수의 어떤 신규 아파트 물량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기존 주택 시장이 다산 신도시에 지금 신규 분양 하나 나온다고 해서 지금 동탄 이신도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동탄 이신도시 평균 막 9억 10억 하는데 네. 여기 분양가 원가 공개해서 5억짜리 아파트 1000세대 들어갑니다 하면 5억짜리가 10억 되는 게 빠르겠어요. 10억짜리가 기존의 10억짜리 아파트들이 6, 7억으로 떨어지는 게 빠르겠어요.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된다. 그래야 집값이 잡힌다. 저는 그건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은 아니에요. 도시가 균형 있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재건축은 물리적으로 활성화되기가 힘들어요. 이 용적률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재건축은 한계가 있어요.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 용적률이 400%에 가까워요. 얘는 물리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리모델링 하죠. 98년 이때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촌동에도 보면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재건축하면 용적률 300% 상한인데 마이너스 재건축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30평형대 재건축하면 20평형대로 추려서 가야 돼서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400%짜리를 500%로 늘리려면 용적률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 망가지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용적률만 계속 눌리면 그 니네 재건축하자고 도시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여기만 용적률 높은.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택지들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살 수 있겠지만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들,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이런 부분은 그것도 사실 시기에 따라서 강화했다 완화했다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을 너무 기준을 완화해서 풀어놓게 되면 서울에 아파트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어느 정도 이제 저성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제 철학이에요. 뭐 옳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다고 보면 재개발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겠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부합하는 곳들만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처럼 다 대재개발의 시대, 대도시 재생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치우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재건축은 지금 90년대 초반 산 아파트들 정도까지 가면 얼추 일단락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 초반대에서 지어진 애들. 그리고 오히려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다시 200% 초반대로 용적률이 조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200 지금 뭐 한 30% 이렇게 지어진 애들은 300%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1:1 재건축이든 재건축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 정도들까지만, 그러니까 재건축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용적률이 300이었는데 헐구 300으로 짓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 헐구 새로 짓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주택으로 효용을 잘 못하면 헐구 새로 내 돈 들여 지을 수 있잖아요. 왜? 헐구 내 돈으로 공사비 들여 새로 지었는데 훨씬 지어놓은 가치가 더 높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추가 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예, 이제 그런 식의 재건축이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부동산에 대해 뭐라 하면 적폐 모드로 갈 수 있음. 저 그거 봤습니다, 기사. 부동산 유튜버들 뭐 정보 제공하는 자문업 신고하라고 막. 그게 이제 앞으로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후랭이님이나 저는 그런 정보 제공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담해라, 뭐 유료 상담 받아라, 전화 띄워놓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얘기도 뭐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정착평론 네. 또는 뭐 아니면 뭐 의견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자문업 등록하고 하라고 하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서 버는 게 없는데 아니 그냥 취미 삼아, 일종의 지금 취미 삼아 또는 이제 유튜브 계정 유지하려고 네. 그냥 하는 건데 굳이 뭐 이걸 자문업 등록해서 하라고 하면 야, 돈벌이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땐 난 안 해야지.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맘먹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괜히 이걸 기준을 까다롭게 보면 피곤해지잖아요. 그 기사가 아직 지금 뭐 통과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법률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올 텐데 그때 보고 판단해야죠. 그럼 이제 별별 수다도 그만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야, 그것도 그럼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가야 되거든요. 등록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해야지 뭐. 네, 저는 해야 되거든요. 상담하면 이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지 뭐. 이제 괜히 등록을 하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할까봐 제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에서만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포스팅 하는데 진짜 저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뭐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놈이나 나나 똑같이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죠. 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님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는 그래도 유튜브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서 얘기할 일도 있고 그 시절에는 조선일보 이런 거 나가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적어도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칩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저보다 유튜브 선배님이세요, 원래. 작년 초부터는 아예 그냥 접고 그런 어디 불러주시는데도 안 나가겠습니다 한 건 2019년부터 안 나갔거든요. 예. 앞으로도 나갈 생각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행하는 물건이 있고 후행하는 물건이 있어요. 장이라고 하는 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좋을 때는 항상 한도 없이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변곡점은 있잖아요. 떨어질 때도 더 밑바닥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꺾이고 올라가는 변곡점이 있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준영 박사님이 얘기한 내용을 옮겨서 하자면 항공모함과 같아서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그냥 쭉 가는데 돌기는 힘들지만 또 돌면 또 다시 쭉 간다 이거예요. 근데 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올라타는 게 뭐냐면 부동산 중에서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이 제일 먼저 일종의 정찰병, 가장 투자하기 좋고 가장 쉽고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분양권이 항상 가장 먼저 튀어갑니다. 분양권 전매 안 되잖아요. 어느 때쯤 가면 되냐면 하락장이 심화되면 분양권 전매가 풀려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전매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가능해진 이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분양권 먼저 시장에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하지.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는 부산 선수들이 초기에 서울 와서 많이 활동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개포동의 레미안 지금 2단지 그러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 분양할 때 분양권 전매가 됐던 아파트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올 때 피가 몇 천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야 반등하겠어. 야 피 몇 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분양가가 10몇 억인데 되겠냐. 이런 어떤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못 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근데 까딱까딱 올라갈 거야. 반응은 하지만 사실 시장에 여전히 하락에 대한 공포 온기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 항상 척후병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피가 얼마래 시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끌어올려요. 재건축가 분양권과 재건축과 아파트가 이렇게 뒤에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도 핵심 지역, 인기 지역,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먼저 가고 이제 사이드 재건축들은 여전히 몸은 무겁고요. 이제 이런 애들이 먼저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비핵심 지역의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쫓아서 올라갑니다. 재개발은 초기 단계 재개발은 뒤늦게 쫓아가고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될 만한 이런 또 핵심 지역에 있는 애들 먼저 튀어 올라가고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덜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개발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곧 아파트가 될 물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는 거죠. 제가 지금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직 상승장에 있죠. 근데 뭐 지금이 변곡점일지 아니면 조만간 변곡점이 올지 앞으로 몇 년 뒤에 변곡점이 올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부터 꺾이느냐 제일 늦게 왔던 애들이 제일 먼저 꺾여요. 예, 그러니까 제일 못난 이들 야 아파트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피가 꺾이고 그러니까 더 알기 쉽고 더 좋은 물건이고 이런 애들이 가격이 꺾이는데 더 알기 어렵고 재개발 투자 너무 어렵고 이거 사면 청산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얼마 추가 부담금 낼지도 모르겠고 몇 년 뒤에 입주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물새고 그지 같은 주택을 내가 지금 사란 말이에요. 지금 저 아파트들도 가격이 슬슬 빠지는 게 보이는데 저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서 재개발이 매수세가 더 먼저 끝나요. 그래서 항상 재개발은 시작하고 나면 제일 위에 꽁무니에 쫓아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막판에는 또 멈춰서는 이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성이 강한 부동산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런 성향을 잘 깨고 있으면 이번 상승장에서 언젠가 얘는 쫓아갈 거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격이 아파트는 이만큼 반등해 있는데 얘는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거든요. 발굴할 수 있는 장이 이만큼 또 멱살 끌고 가면 재개발은 결과적으로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원석 같은 애들이니까 그러면 딱 그 장 끌고 가면서 새 아파트로 샥 바뀌면서 상승까지 먹으면 기존 아파트 산 거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번 상승장 초입에 그러니까 막 아파트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아크로 리버파크 분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34평 분양가가 7억 4,900이 최고층이었고 한 7억 3천 6억 대 후반 이렇게 분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모델하우스 열어가지고 이제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막 그거 6개월 뒤 전매 가능한다고 피 주고 산다고 막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볼 때 청약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청약 안 돼서 바로 피 주고 못 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인근에 보면 입주한 지 한 6년, 7년 된 아파트 흑서관광 센트레빌 이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7억 몇천 했어요. 7억 몇천, 8억 이 정도 했거든요. 그거 안 되면 그거 분양권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피를 얼마 달랄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안전하게 옆에 있는 이 아파트 사놓으셔도 됩니다.
8억. 그 분양가 새 아파트 최고가 분양가 7억 5천짜리가 인근의 새 아파트가 7억 8천, 7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좀 더 초기 단계의 재개발, 흑석 9구역에 30평형대 들어갈 수 있는 물건, 40평형대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이런 애는 7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아크로 리버 하임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8억, 17억, 18억, 좋은 거 한강보이는 20억까지 간다 치더라도 한 평균으로 18억 놓고 보면 지금 그 앞에 센트레빌 아파트는 한 16억, 18억 더 얘기해야겠다. 괜히 그럼 한 20억 높게 잡아서 20억 잡고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 이제 한 16억, 17억 정도 보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40평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45평 아파트는 20억 넘으니까 사실은 가격으로 따지면 제일 꽁무니에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먹는 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이 있는 대신에 정상적인 상승분과 개발 이익에 따른 상승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볼 거냐 안 볼 거냐. 다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고 관심 안 보고 그런 시절이 오면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다시 또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돼도 지금 걸려있는 많은 규제들이 다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 시절이 되면 강남권의 재건축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시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재개발은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이 물리적으로 개수가 얼마 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텀에 할 만한 애들은 거의 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고 또는 이제 초기 단계 신규 추진하는 곳들 정도만 남을 거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볼 만한 곳들이 있으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별로 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는 것만 잘 지켜도 선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별로 더 앞으로 주택을 추가 투자할 생각은 솔직히 별로 개인적으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하락장이 오면 갈아타기 이런 거는 좀 세금이 아무래도 상승장에서는 지금 양도차익에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는 8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70%도 많은데 어떻게 내겠어요? 그건 어렵고 하락장이 오면 세금 뭐 한 30-40% 내야 되는 선이라고 하면 되고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갈아타기를 좀 고민을 해보던가 아니면 주택이 아닌 지금 이제 이번에 강화되는 종부세가 추후에 이제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추후에 먼 미래의 얘기인 거고 네. 주택을 투자로서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투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제가 사용 수익할 상가 사무실을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사용 수익할 그거를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자녀들이 조금 앞으로 시기가 한참 뒤일 거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런 질문 들어오면 부동산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저는 안 믿어요. 재개발 예정 가능성 높다 이런 말 믿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받아봐서 제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아봐서 제가 용산에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예. 용산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지역이잖아요. 심지어 아까 제가 오세훈 시장 얘기도 했지만 박장규 구청장 얘기도 했지만 다 재개발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용산 여기 다 재개발돼서 아파트촌으로 다 바뀔 거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다 서포트가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될 거라고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역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이게 재개발,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결정된 데만 다닌 거예요. 구역이 정해져서 사업이 가는 곳만 쫓아간 거예요. 이게 10년 뒤면 되겠지가 10년 뒤에도 안 돼요. 지금 10년, 15년이 지났는데 그 지역 부동산 가서 얘기하면 10년 뒤엔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10년 뒤에, 15년 전에 10년 뒤에 되겠지 했는데 그 되겠지가 5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고 특히나 서울시 이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면 서울시장이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해서 이름 딱 지켜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이게 나오는데 그거 받는 게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걸 받는 것까지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 단계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구역 지정을 받고 관리 처분까지가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은 추진 주체들 조합을 설립하는 게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고
이거는 추진 주체 간의 갈등. 얘네가 싸워서 합쳐질지 안 합쳐질지.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허들은 줄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없어서 없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합 설립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기존에 가던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에 참여 안 하면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을 되게 많이 요구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용산의 이촌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빡빡하게 아파트 안 지을래. 용적률도 얼마 안 올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300% 용적률 다 안 받고 우리는 그냥 200% 초반대에서 그냥 할래. 용적률을 좀 남겨놓을래. 이렇게 해서 올려왔더니 무슨 개소리야. 임대 아파트 더 갖고 와. 반려시키고. 예.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되게 일단은 부여합니다. 그걸 해주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역세권 빌라 2월 4일 전 구입한 거는 공공개발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아요.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카더라로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도 솔직히 지금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는 게 지금 3월 달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발표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적용될 거냐. 거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잘 모르겠어요. 사업 방식이 거기는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뭐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기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법률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고 슬림하게 딱 깨끗하게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법률이 나와서 공포가 되기 전에 안이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작년 대책이었지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해야 분양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아직 지금 법률 시행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 예외 규정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럴 것이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조금 오래됐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공공재개발 얘기하면서도 되게 막 부들부들 사실 떨면서 마음속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25%가 반대를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25%는 뺏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유보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큰 그러니까 공공도 아니지 다수의 니즈를 위해서 소수의 의사를 침해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 활성화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좀 또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좀 제한적으로. 원래 모든 일이라는 게 100대 빵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100대 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저것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추구해야 될 어떤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져. 그러니까 이런 어떤 퍼센트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완화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개발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서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철학이 그렇습니다. 고한수 박사님께서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원시시대 때 사냥 안 하면 죽는 농경시대에 삽질 안 하면 굶어 죽는 시대에 사용되는 말이죠. 인공지능의 일자리 없어지는 시대에는 합당한 개념이 아닙니다. 합법적 소득이냐 불법적 소득이냐의 차이일 뿐. 저도 공감하는 게 뭐 투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큰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베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에 따른 대가죠. 저만큼 하락장에서 돈 털려본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손해 엄청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전 아니, 되게 투자를 잘하셨을 것 아니에요. 같아서. 잘하지 않았어요. 승승장구 이렇게 쭉 커리어를 쌓아오셨.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장에서 먹었던 거 하락장에서 다 토해냈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뭐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 많이 부릴수록 하락장이 오면 다 개어냅니다. 규제가 없어도 다 토해내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당신 얘기예요. 과거의 부동산 어게인이 될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장이 정부의 정책보다 시장의 냉정함이 훨씬 무서워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6개월 동안 부동산 전화 뭐 한 통도 없고, 전화해도 일단 전화
매물 찾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에서 전화하는 목소리의 톤이 다른데 지겨운 거야. 맨날 이 사람도 물건 찾는 사람 없냐. 팔려는 전화만 오고. 부동산도 짜증나지.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부동산한테 화내니까. 그거 내가 떨어뜨렸냐. 그렇죠. 시장이 가격이 빠졌는데 그거를 겪어봐야. 구만수 박사님, 기준 날짜를 정해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양도세는 면제하고 기준 날짜 이후에 일시적 2주택 기준 초과 사람들이 주택을 사면 양도세 100% 때리면 집값 바로 잡힌. 저희 그때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네요. 제가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중과하는 식으로 만들지 말고 애초에 제도를 규제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매수한 다주택자, 매수한 시점에 다주택이었으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무조건 양도세가 규제 지역이 풀렸어도 양도세가 다주택 중과가 되게끔 알고 산 중과된 세율로 적용되게끔 그렇게 가고 기존에 진입한 사람들은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엑시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규제 지역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세금 부담 없이 털 수 있고 신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규제 지역이고 앞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페널티 라는 걸 알고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실수요나 들어가지 굉장히 그러니까 실수 1주택자는 들어가도 되죠. 양도세 나중에 빠져나갈 때 중과가 없을 테니까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더 여기가 더 먹을 게 있어 하고 들어가지 않을 테고 이게 바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장기 보유할 생각이면 규제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엑시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수익가지고 묶여 있으니까 양도세 중과지만 지금 세금 많이 내고 파는 것보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그때 일반 세율로 팔면 지금 파는 가격보다 낮게 팔더라도 실제 내 손에 쥐는 금액은 클 거니까 그때 천천히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들고 버티고 있고 임대 가격이 올라주니까 임대 가격 올라주는 만큼 현금흐름 개선되고 사실 수익 실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제도는 규제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신규 매수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를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자. 그러면 규제 지역 안에서 매물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엉킬 일이 없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재건축 풀어서 신축도 지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의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설정된 과도한 퍼센트는 조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할 만한 제도는 당연히 민간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정된 얼마 이상 50% 이런 초과익 환수 금액 산정 방법이나 산정 기준이나 좀 너무 과도하다고 다른 사업 방식에 비해서 다른 민간 사업의 사업 방식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런 제도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화에서 되게 세게 때려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타협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겨,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시장이 족가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뭔가 타협을 하는 것처럼 구슬리지만 막상 뜯어보면 핵심적인 것들을 결국은 시장과 수익을 쉐어하겠다는 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 공공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서도 결국 10%에서 30% 추가 부담금 줄 것처럼 추가 부담금을 줄여줄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뭘 기준으로 산정한 10%에 30%의 추가 부담금 줄여주는 건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추산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평생 빽빽하게 좀 더 늘어난 용적률로 불편하게 살 걸 감수하면서 내가 내야 될 추가 부담금 10%에서 30% 줄이는 건데 그게 무슨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공이 윈하는 거지. 땅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게 별로 크게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 정도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혹해서 쫓아갈 만한 부분들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뭘 더 큰 실수를 했냐면 저는 이게 진짜 앞으로가 아니라 계속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김현미 장관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7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다 피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다시 번복하면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다 적용하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거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하는 틀로 다시 밀어 넣은 것이.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 다 한 입으로 두 말에 대한 지금 뭐 열심히 대책을 내놨지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고.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괜찮다. 뭐 그 당시에 실제로 한 말이에요, 이게. 이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되게 정부가 어떤 해주는 달콤한 얘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맺지 않을까요, 시장?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들 언제든 이쪽에 바꿨을까? 얘기하는 건 언제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뭐 임대사업자에 관한 스탠스도 그렇잖아요. 바뀌고. 그런 부분이 저는 큰 실책이었다고 봐요. 계속 신뢰할 수 없게끔 하는 불안 요소로 남겠죠. 제가 2010년 2월에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샀어요. 네. 살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애는 여기서 중고등학교 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추진이 가서 물어보면 동의서 몇 장 남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조합 설립 곧 될 테니까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해서 이주하면 앞으로 몇 년 뒤면 우리 애가 언제쯤일 때 이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2010년 2월에 샀다 그랬잖아요. 지금 2021년 2월이죠. 11년 지났는데 재작년에 2019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아직 이주도 못했어요. 네.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5년 안에 입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갖고. 왜냐하면 조합 추진 주체들 간에 또 싸움 났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뭐 조합 임원 해임하고 뭐 지금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새로 이렇게 뭐 직무대행 온 사람이 사업이 또 잘 안 돼가지고 또 지금 뭐 시끌시끌한데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막 잘 가지 않아요. 일단 이 사공도 많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순탄하게만 잘 가진 않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진짜 운이 좋아서 올해 하반기에 이주를 하면 이주하는데 이주하라면 그냥 하나야. 세입자들 가만히 있나요? 세입자들 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전철은 와가지고 꽹가리 좀 치고 그거 하면 이주하는데 1, 2년 걸리고 그럼 내년 말 정도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이주가 다 끝난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 운이 다 좋아서야. 그러면 집 짓는데 3년 더 걸리니까. 그럼 5년이에요. 빨라야 5년 뒤 입주야. 그럼 빨라야 5년 뒤 입주면 저희 큰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그 정도 나이예요. 언제 입주하냐. 네. 아무튼 엄청 그러니까 2010년에서 앞으로 5년 뒤면 16년, 17년. 그러니까 저는 한 몇 년 뒤에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서 저도 들어갔지만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들 간에 싸우고 또는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침체되면 또 동력이 떨어져요. 야, 미분양 나고 지금 사업 이거 추가 부담금 문제 생기고 문제 뭘 빨리빨리 가냐. 추진 주체들 간에서도 이제 조합들도 이제 움츠려서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쉽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막 여기 땅 해가지고 빨리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모든 사업지들이 그렇게 빨리 잘 마무리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때가 잘 맞아야. 이게 뭐 잘 고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운이 좋아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도 막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추진 주체 간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서는 봐도 잘 모르고. 환경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집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재개발은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짓는다. 네, 실제 그래요. 인고의 세월이 쌓여서 그 기도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새 아파트를 내려주셔요. 구만수 박사님의 명언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원래 기다림에 대한 고통의 위자료라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것 같고. 재개발은 진짜 더 커요. 이게 그냥 멀쩡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아니라 굉장히 낙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손 가는 것도 많고 일단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겁나고 겨울에 눈 오면 지붕 꺼질까 겁나고 비 오면 어디 물 터졌다 뭐 이 겁나고 항상 이 세입자 전화 오면 부들부들 이거 그냥 죄인으로 살아요.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재개발이 최상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구역 제정 안 된 구역, 공공 아닌 민간 주도 재개발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 보도자료에서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 방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개빡세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선택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 땅 갖고 있는 지주들이 어떻게 호응할지 앞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재개발 사업은 LH공사나 SH공사가 주도를 해왔던 사업이 아니에요. 대부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왔던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공공의 영역을 대체해서 해왔던 사업들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 재개발에 대한 큰 밑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일단 대도시 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올해 4월에 보궐선거 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시를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또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건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박원순 시장님이 잠실 5단지 인허가 안 해주고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 다 지금 막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풀어준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다 멈춰 세워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더 큰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들이 못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기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접근할 거냐.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용산의 이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면 인허가권자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지역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건드릴 거냐, 그것도 되게 앞으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공 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 서울시는 10년짜리 도시주거환경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하고 그 계획 범위 안에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걸 둬서 이 지역은 언제 계속 재개발하고, 재개발이 끝나면 기본 계획 안에서 빼고, 5년마다 반복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201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5년 전이죠, 6년 전이죠. 그 허들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주거종합 정비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세입자들 설문해가지고 뭐 받아오고, 뭐 정성적 평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구역 지정을 하게끔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허들을 다 잘 못 넘고, 제대로 별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안 했었는데, 그런 기준도 조금 완화를 해서 민간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좀 풀어줄 서울시장님이 나오면 조금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될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서울시장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보면 대선으로 가는 각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별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참모들이 제시해주는 숫자들 갖다가 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라고 하면 1년 하고, 보궐선거니까 1년 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선거하면 또 새 시장님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 바뀌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뭐 볼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부동산 끝물이라고 많이 떠들던데, 부동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 집값 전망. 저는 집값 전망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관심을 떠난 지 오래죠.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더 오른다 떨어진다를 제가 판단할 만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도 없고요. 잘 이 폭풍이 지나가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좀 잘 어떻게 잘 이렇게 대피해보자. 뭐 솔직히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자산들은 많이 올랐고,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요. 애초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자산을 깔고 사는 게 저의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팔아서 좀 쓰고 싶다니까요. 예, 막혀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날을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뭐 어떤 정책적인 지향하는 방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기조화에서는 뭐 보유세든 거래세든 줄어들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존버 마인드로 또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뭐 이제까지 뭐 목소리를 전할 일이 있을 때는 얘기했지만, 저는 2년 전에도 저는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제가 괜히 얘기를 해서
혼란이 생기거나 잘못되는 이 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굳이 뭐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도 무주택자분들께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무주택자도 포지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이 순환매의 후행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강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자신 못하죠. 근데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한 지역들. 서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물건에서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빌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후행장들이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뭐 공공 재개발이 됐든 어떤 뭐 민간 재개발이 됐든 이 재개발이 붐업이 되는 시기도 어떻게 보면 지난 텀에 마지막 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2001년도, 2001년도는 분양권이 막 IMF 이후에 막 폭삭 가라앉았던 시절 분양권 전매가 풀리면서 일부 지역의 분양권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동산에 대한 막 온기가 확 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2002년에 재건축 분양권들 난리가 났고 이제 2003년도 들어서부터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2004년, 5년, 6년까지는 강남의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강남권 아파트들이 분양권 전매는 2003년, 4년 가면서 다 막혔기 때문에 캐리를 했거든요. 근데 2004년 이후에 2004년도에 서울의 정비 예정구역도 재개발을 추진할 곳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2003년도, 2005년도, 2002년도 이렇게 뉴타운이 3번 발표가 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일부 옮겨오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 9년도까지는 진짜 대재개발의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실제로 이 재개발 쪽들이 시장을 캐리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강남이 주도하던 시장이 거래량 이런 걸로 따지면 강북의 소액 이런 것들로 상당 부분 넘어온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규제가 되게 그때도 규제는 되게 세게 작동했거든요. 뭐 투기 지역 안에서 담보대출 한 건만 지급하게 한다거나, 지금이 훨씬 심하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강남의 거래량이 엄청 막 폭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고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 갱신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한편으로 거래량은 뭐 단독주택 빌라 이런 쪽에서 터져주고 있으면서 그 시절과 비슷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똑같이 오버랩 된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서울 안에서만 보면 상승장의 하반기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상승장의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 본격 떡상의 시장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뭐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주택을 더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니 번 다주택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조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뭔가 좀 뭘 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을 더 잘 보는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문제다, 신축이 없어서 문제다,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했죠. 저는 강남에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초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냥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였지 그 동네에 새 아파트 안 지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먹으러 그런 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낡아 보이던 썩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도 가서 보면 계속 좋은 게 나오니까 놀라긴 하는데, 아무튼 신축 공급이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기보다는 재고주택의 매물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 게 지금의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금년 1월달 목동에 대지 18제곱미터 연립주택 계약하고 2월 13일 날 잔금 지급하였습니다.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가 공공재개발 될지 분양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명시적으로 딱 뭐가 제도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법률이 나온 것도 뭣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쫄아서 아무도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월 4일 이후에 계약한 거니까 청산입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공공재개발 안 되게 해주세요. 네. 이게 선의의 구입자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재개발 이런 거 안 생각하고 했는데 왜 재개발 한다고 하나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분할 거야?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 선의의 목적으로 샀는지. 근데 그 보상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납득할 만한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는 금액 그대로 주냐고. 아니거든요. 내가 투자한 금액 프리미엄 가득 껴서 구입한 금액을 다 준다고 하면 토지 조성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예, 가액이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들을 헐값에 수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한 공공사업 시행자의 주택이 도심 안에서 나오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헐값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인풋이 다 비싼데 어떻게 싼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건축비 대기업이 짓는 퀄리티 좋은 고품질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서 세입자들 보호를 위한 임대 아파트 충분히 넣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토지를 헐값 보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괜찮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정부에서 아무튼 나서서 SH가 됐든 LH가 됐든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그분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 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국민을 세입자 만들려고 그래? 결국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서 없어지면서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게 서부 이촌동의 중산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건물은 개인이 갖고 있지만 토지가 서울시 거니까 그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걸 얼마에 사올 거냐가 핵심인데 그걸 땅값을 헐값에 주면 그건 서울시 입장에서도 페임이죠. 왜 그 땅을 금싸라기 땅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헐값에 싸게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줘야 되는 거지. 결국은 이 문제는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가 이제까지 지금 치열하게 계속 싸우고 똑같은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물이 낙후돼서 건물의 효용이 떨어지고 나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야 내가 40년 동안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임대료 내가면서 살아와서 이제 지금 낡아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40년 동안 임대료 땅에 대한 임대료 받아 처먹고 그냥 나가란 말이냐? 또는 그렇게 임대료 받아 처먹었으면 땅값 싸게 줘야지. 왜 애초에 처음부터 땅을 같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가치관의 차이니까 왜 국가의 부를 국민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저는 국민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면서 자력구제하는 게 아름답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재개발하려고 하냐, 재건축하려고 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낡아서 못 살겠으니까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3, 40년만 되면 부시고 다시 짓냐. 외국의 사례를 봐라.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짧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도시화된 역사가 너무 짧잖아요.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란 게 처음 나온 게 1968년인가 그래요. 세운상가 재개발할 때 이제 고작 40년 된 거예요. 맞죠? 70, 80, 90 2010년. 50년 됐네요. 예, 50년 됐네요.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몇 층짜리 집 저보고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서울이 팽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되게 저밀 개발을 했고 지금은 서울의 토지 효용이 토지를 고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서울이 사람도 많이 인구 늘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짓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쓰겠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겠죠. 외국집 한 달 살아보면 그딴 소리 쏙 들어간다고? 부동산님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해요. 별별 수다보다 훨씬 별별 수다는 토픽마다 얘기하는 이슈죠. 이슈. 그게 좀 짧잖아요. 이슈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잘 압니다. 그 아파트 한강뷰라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 수요가 많았던 단지인데 네. 그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사업이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공공재건축 할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미치고 시작하잖아. 땅이 내게 아니니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으로 하면 좀 뭐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쫓아가야 되는 거야. 억울해도. 근데 더 좋은 방식은 땅을 적당하게 사갖고 와서 우리가 자체 시행하는 게 더 좋겠지. 아마 서울시 안에서는 이제 저런 데들, 약점 잡혀 있는 데들 해가지고 생색내겠지. 공공재건축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공재개발 이사대책 이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 공공재개발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앞으로 공급하게 성공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면 성남의 중일구역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게 98년부터 시작한 데예요. 오래됐죠. 그 아직 입주도 못했는데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나? 아무튼 코오롱 하늘채 랜더스인가? 아무튼 그래요. 오래됐거든요. 거기도 2000년대 후반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 꼬꾸라지니까 사업 가다 흐지부지되고 LH가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사업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상승장 끝물에 이제 서울이 다 떡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들도 쫓아서 떡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제가 먼저 올라가고 뒤에 올라가고 얘기했잖아요. 예. 분양권,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빨리 가던 재개발, 천천히 가던 재개발이 순서대로 올라간다고. 네. 이게 서울 안에서 만들어지고 수도권이 똑같이 이제 그거 쫓아가요. 서울의 인근의 인기 지역의 핵심 지역의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쫓아가는데 이제 그게 한 2, 3년 전에 성남이 그 바람들이 타가지고 불과 2017년도 기사만 하더라도 보면 성남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2주가 막 가다가 멈춰 있고 사업들 지지부진하면서 그랬던 얘기인데 이제 그게 막차가 이제 막 가면서 그 이후부터 가격들 불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구성남 정비 사업의 제일 그 앵커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캐리하는 랜드마크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잠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포레스티아 였거든요. 그 포레스티아 가격 쫓아서 이제 그 다음에 메인 쪽에 있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쫓아가면서 가격 쫓아가고 지금 흐름 만들었는데 걔네도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다라고 선전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게 뭐 공공위에서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했다. 민간이 했으면 훨씬 그러니까 공공이 해도 별 수 없는 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채를 다 껴안으면서 어떻게 사업하다 멈추면 우리 사업 방식 바꿔볼까? 이 소리 나올걸요. 경기도 아파트 리모델링도 공공이익 실현분이 들어가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이른 얘기라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도 공공성을 넣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의 주요 시들도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걸 수립해 놨어요. 근데 수립하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뭐 보인 게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 2017년 정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 발표하고 몇 개월 있다가 수립했는데 5개 정도의 뭐 리모델링 유형 만들고 그거에 따라 해놨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리모델링도 재개발 재건축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뭐 시범 리모델링 사업 한다고 해서 지정했잖아요. 서울시 안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뭐가 만들어지는 게 없고 하니까 조금 공공이 개입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촉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거는 약간 조금 까다롭게 보고 공공이 개입해서 하는 거는 조금 느슨하게 완화해서 보고 주도권을 자꾸 그렇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프레인 TV니까요. 적폐분들, 다주택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하고 싶은 말. 저는 오늘 후랭이님의 은덕을 입어 은덕이라뇨. 네, 후랭이 TV에 나왔고요. 겨우 모셨습니다. 네, 후랭이 TV에 나왔고요.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조용히 숨어서 살고 싶어요.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바는 결국 다 허상이다. 남들이 나에 대해 갖는 평가 이런 거 중요치 않고 남들의 뭐 이런 거 중요치 않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지만 이 공공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가 너무 많고 그 규제를 다 피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솔루션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랭이 TV도 계속 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조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뭐 이 후랭이 TV를 보시는 적폐분들 네. 뭐 무주택자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잘 살아남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참 어렵네요. 네. 하라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뭐 금융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기사도 아니 하라고 한 적 있어. 그렇습니까? 네, 저기 최경환 빚내 빚내서 대출, 집사라고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빚이네. 그때 샀으면 대박이네 지금. 그 시점에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아주
뭐 중간에 팔았으면 안 되지만 아주 타이밍으로 보면 그 말씀하셨던 시점이 재작년에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의 최저점들 한번 좀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체크해 본 적 있거든요. 네. 2013년 7월에서 9월 사이가 저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조사도 하고 해서 했던 점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주 이 변곡점을 잘 찍으셨던 현자셨죠. 아, 현재였네. 지금 재평가 받는 몰라. 아무튼 이 앞으로 도래하는 이 변곡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대처들 하셔서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하락장도 잘 이겨내시고 예, 우리 웃는 얼굴로 네. 또 만나요. 동네 형한테 이렇게 그 재개발 스토리 듣는 느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래동화 듣는 느낌? 너무 어렵지도 않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부를 겁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저희는 네. 이제 술 먹을 때만 네. 용산에서만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